안녕하십니까. 벌써 창구 신보험률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신보험률은 그 앞선 시간도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좀 뭐 압류라든가 상계 뭐 이런 채권, 채무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당연히 안 해보셨을 거고 해볼 일이 없으셨을 거니까 기본적인 그 내용을 잠깐 앞에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그러죠? 채무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 받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해요. 자, 채권자가 돈을 줬어요. 그런데 채무자가요? 돈을 돌려주질 못했어요. 예. 자, 이런 경우 이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 형사 문제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법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재산에 옴살딱싹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이죠. 근데 압류에 시간이 걸리니까 가압류를 먼저 하게 됩니다. 가짜라는 것은 임시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압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압류가 허가를 받으면 이제 압류 명령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압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그 다음이 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럼 현가를 하는 방법, 현금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재산을 묶어놨으면 그거를 통해서 제가 채무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현가 방법인데, 부동산은 이 방법이 경매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경매가 무엇인지. 국가가 매도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들에게 그 이제 분배해 주는 거고요. 자, 동산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동산도 일반적인 그런 물건이다. 그러면 이제 경매 처리를 하게 되고요. 뭐 그림이다, 가전제품이다, 이런 것들은 경매 처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금이잖아요. 그럼 예금에도 할 수 있을 텐데, 예금이라는 건 뭐죠? 그 자체가 현금이죠. 그러니까 현가 절차가 조금은 심플해요. 가져올 수 있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추심 명령이 있고요. 전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추심,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고요. 전부 명령은 그 예금 계좌를 이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명령이 훨씬 파워풀하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계좌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인데 계좌에 돈이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류를 하고 이제 그 전부 명령을 들어갔을 때 보면 계좌에 돈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돈, 있는 돈만 받으면 이전해 오는 걸로 채무가 소멸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부 명령은 잘 하지 않고요. 추심 명령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심 명령은 또 단점이 뭐냐? 전부 명령은 파워풀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추심 명령은 수많은 채권자들과 함께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추심 명령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전부 명령을 했다가 계좌에 돈이 얼마 없을 때는 얼마 받지 못하고 채권이 소멸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추심 명령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가져야 되니까 생각처럼 많이 회수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거를 압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현금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은 경매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산의 경우는 일반 물건은 경매를 할 텐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추심 명령, 전부 명령을 통해서 현금화 시키는데, 추심 명령은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가지고요. 전부 명령은 그 계좌를 이전해 올 수 있는데,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계좌에 돈이 얼마 없을 때는 그 돈만 받고 채권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명령은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추심 명령을 많이 한다. 자, 요 정도까지 기본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예금에 대한 가압류. 자, 이제 채권자가 뭔가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압류 명령을 허가하기 전에, 그렇죠? 가압류가 보통 일반적으로 먼저 들어온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가압류 명령이 송달이 딱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은행은 예금이라는 것은 그 돌려드려야 될 돈이잖아요, 고객한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급 금지부터
해야 된다. 자, 법적으로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예금주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지급 금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각 그 은행에서 빌려준 돈이 있거나 이러면 돌려받을 게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 상호 계산한다는 뜻이죠. 상계가. 그래서 그 은행에서 그 예금주가 대출받은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을 뭐 그 예금주한테도 아마 송달이 됐을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대출을 안 갚고 이렇게 도망 다니시는 분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통지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압류 사실을 통지를 해드리고요. 자, 진술서라는 게 나왔어요. 진술서라는 게 뭐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압류하신 분이, 즉 채권자가 그 은행에 얼마 예금이 있고 그 채무자의 예금이 얼마 있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예금이 있고 뭐 그 은행에 대출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압류를 하신 분이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서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제1절 예금에 대한 압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접수 시각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렇게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압류 명령서가 은행에 도달한 때 그때부터 효력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접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지급 금지 조치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6번 그 은행에서 혹시 대출 채권이 있거나 이러면 상계, 즉 회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상계라는 절차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압류 사실 통지, 동그라미 9번에 진술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실무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압류가 법원에서 압류를 허가를 해줬을 때 그때 언제부터 그 압류가 효력 발생이 되느냐? 즉 은행에 송달될 때. 왜 그렇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 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사실 은행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압류명령이 왔다는 것은 이제 채권자가 법적 조치가 들어갔다는 건데 그거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송달될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송달될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송달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지급금지를 걸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3채무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이 돈을 못 갚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은행에다 압류를 걸었을까요? 그렇죠. 채무자의 예금이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직접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인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결정문, 압류 결정문이 도달하는 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자, 이때 본점이냐 영업점이냐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본점으로 많이 보내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거래하는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점에 해도 되고요. 본점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금주에 통지를 해주는데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통지를 해주는 게 실무적으로 맞고요. 자, 기본서를 한번 보시면 이 압류명령에 접수해서 2-1이 있죠. 두 번째 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이 송달된 때이다. 자, 그로부터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본점에 송달되는 경우도 있고 지점에 송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줄 아래 어느 곳이라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죠. 좋습니다. 자, 2-3에 보시면요. 예금주 등에 대한 통지의 필요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압류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요. 자금 개요를 세울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혹시 질권자가 있다면 그렇죠? 그 예금을 질권으로서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자, 피압류 예금의 특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압류라는 것은 어떤 그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면 그 계좌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이 예금을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어쨌든 그래서 예금 장소의 특정. 자, 본점이냐 지점이냐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관이 없고요. 자, 예금 계좌를 특정하는데요. 만약에 계좌가 하나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좌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데 계좌가 보통 입출금 계좌 한 두세 개씩 쓰는 경우도 많을 텐데 어쨌든 계좌가 하나만 있다면 예금 종류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계좌를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 그리고 그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청구채권에 달하기까지 그렇죠? 청구채권에 달하기까지 금액 요렇게 압류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돌려받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왜냐면 계좌에 보통 돈이 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입금되는 돈도 압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청구 채권 금액에 달할 때까지 압류를 실행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압류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게 좀 애매한데 해석이 그럼 일단 우리는 보수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은 유효한 압류로 취급해서 지급정지를 먼저 걸고 일을 시작하겠죠. 자, 그러시면 기본서 한번 보시면서 3-1 예금 장소의 특정이라고 있죠. 다섯째 줄 정도 내려가시면 본점 또는 다른 지점으로 송달된 압류 명령도 유효하다고 본다. 지점은 관계없다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3-2 보시면 예금 계좌의 특정. 계좌가 하나만 있을 때는 반드시 예금 종류와 계좌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좌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종류를 그래서 나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떤 계좌를 어떤 예금 종류를 거래하는지 현실적으로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 나열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 6번째 줄 내려가시면 청구채권에 달하기까지 금액을 압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압류 명령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3-3을 보시면 압류를 실제 어떻게 압류 명령서가 오는지에 대한 예시가 하나 있잖아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 보시면 특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4번째 줄 내려가시면 다소의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압류가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성사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채권이라고 있는데 참고로 한번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점에 이런 말이 나오죠. 1개월의 생활. 그러니까 이 압류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을 완전히 막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법에서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50만 원이면 그거는 압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사람이 살아야 뭐 추가로 뭘 받을 게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어떤 최소한의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압류 금지가 될 수 있구나.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류 효력의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부에 대한 압류. 자, 보시면 돈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어요. 그런데 압류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별도로 계좌를 분리해 가지고 나머지 거래는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압류는 이제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별개의 계좌로 분리를 하게 되고요. 송달 후 예입이 됐다. 즉 압류가 명령이 실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입금된 돈은 어떻게 하느냐. 청구 채권에게 달하기까지라고 돼 있으면 압류 효력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이라면 압류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거기 그 계좌에 입금하면 뺏긴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예금 이자에 대한 압류 효력이 보시면요. 압류 전에 이미 발생한 거는 그 효력이 없으나 압류 이후에 이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압류 되는 것이고요. 자, 전부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명령의 효력이 압류 명령이나 전부 명령 모두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류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양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은 논리였죠. 그렇죠. 양도 된 다음에 발생한 거는 양도 받은 사람, 양수 받은 사람의 것이고 압류도 마찬가지라죠. 압류 후에 발생된 이자는 압류 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서를 한번 밑줄 그 볼까요? 4-1에 보시면 4-1을 한 4번째 줄 정도 내려가실까요? 5번째 줄 정도 내려가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압류액을 인출하여 별개의 계좌로 예치한다라는 말이 있죠. 입출금 통장이에요. 근데 예금이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 압류가 들어와 있다. 그럼 어떻게? 1,000만 원만 딱 빼내서 별도로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거래하면 되겠죠. 한 네 번째 줄 정도 내려가시면 정기예금의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예금을 분할한다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이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2,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압류, 그렇죠. 하나는 정상적인 예금으로 분류해서 계속 관리하면 되겠죠. 자, 4-2 압류명령 송달 후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위에서 보시면 한 6, 7째 줄 이런 말이 있죠. 청구 채권에게 달하기까지 금액이라는 말이 들어와서 압류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 압류명령이 어떤다고 그랬죠? 효력이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로부터 한 7째 줄 정도 내려가시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압류가 들어온 계좌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그 계좌는 현실적으로 못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3 예금 이자에 대한 압류 효력이 나오죠. 페이지 넘기셔서 번거로 1번 보시면 압류 전에 된 것은 어떠다? 두 번째 줄 압류 전부 명령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데 번거로 2번 압류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압류가 들어온 다음에 발생한 이자는 두 번째 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